오늘 이야기에서는 크게 5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요양원을 대체해 선택하고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선택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부모님 세대가 그 선택 속에서 삶을 다시 빛내고 있는지 들어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노후를 준비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따뜻한 조언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막상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일상에서 작은 불편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하는 현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첫 번째 선택지는 요양원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요양원이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이 나는 요양원 안 간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다른 길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새로운 형태의 돌봄 대안지대로 몰리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의 눈빛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 앞에서 미안해하며 내가 늙으면 그냥 요양원 보내라 말씀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겠다는 태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고집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고 남은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가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지요. 나는 요양원은 안 간다. 거기 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때 어머니도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이 다 얘기하더라. 요즘은 요양원보다 더 좋은 곳이 많다고 하시는 모습. 그 표정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한 희망이 비칩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가 삶의 중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의료적 처치와 관리만을 위한 요양원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며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세대는 왜 요양원을 거부하고 또 어떤 대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시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돌봄 철학의 차이일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회색빛 건물 안에서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는 단조로운 하루 대신 푸른 정원에서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부모님의 모습. 깜빡거리는 형광등 대신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서 책을 읽고 나지막한 음악 소리 속에 차를 마시는 오후. 그리고 저녁에는 손주들과 화상통화로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노후의 풍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몰리고 있는 4가지 대안, 그 생생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단순히 요양원에 가기 싫다라는 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대안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존엄, 자유, 그리고 관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 실버타운 꿈꾸던 작은 공동체. 실버타운은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만의 공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산층까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곳을 단순한 노인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마을 공동체처럼 생각하십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같은 층 이웃이 오늘은 산책 가실래요?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실내에는 운동시설, 도서관, 문화센터가 마련돼 있어 나이 들어서 할 게 없다는 허무함 대신 배우고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의료적 안전망과 생활의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할 때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도와주지만
그렇다고 하루 일과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부모님 세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이 공동주거 친구와 함께 사는 제2의 청춘. 두 번째 선택지는 공동주거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 든 친구들끼리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 개념입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도 친구랑 같이 살고 싶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진 않다. 이런 바람을 현실로 만든 모델이지요. 이곳에서는 각자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과 부엌을 함께 씁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다른 사람은 저녁에 차를 준비합니다. 혼자 살면 놓치기 쉬운 소소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공동주거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마치 대학생 때 하숙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 같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이 들어도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는 공간, 그것이 부모님들이 찾고 있는 제2의 집입니다. 3재택 돌봄 서비스 집에서 누리는 맞춤형 케어. 세 번째는 재택 돌봄 서비스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입니다. 오랜 세월 살던 집, 손때 묻은 가구와 익숙한 풍경이 주는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나서 재택 돌봄 시스템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펴주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결되는 안전망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IoT 기술을 활용해 혈압, 혈당, 심장 박동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지요. 이 덕분에 부모님들은 집의 편안함을 그대로 누리면서도 필요할 때는 전문적인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존엄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살아가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 재택, 돌봄이라는 선택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4. 커뮤니티 케어 센터 돌봄과 여가가 공존하는 생활 공간. 마지막 네 번째는 커뮤니티 케어 센터입니다. 이는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돌봄과 여가,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낮에는 센터에 가서 운동도 하고 미술 수업이나 노래 교실에도 참여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취미 활동도 즐기지요.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매일 이용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만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요양원처럼 갇혀있는 느낌이 없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활기차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며 젊은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센터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삶의 무대를 다시 열어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네 가지 실버타운 공동주거 재택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센터는 요즘 부모님 세대가 요양원 대신 몰리고 있는 대표적인 선택지입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는 무대라는 점입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요양원에 가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내답게 살기 위해 더 활기차게 남은 날을 보내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세대가 요양원보다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 결과와 사회적 데이터가 이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요양원에 대한 인식 변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요양원 입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유가 제한된다 58%,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된다 46%, 마지막을 기다리는 공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 41%. 반면 대안이 있다면 요양원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다라는 응답은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즉, 부모님들은 단순히 시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 겁니다. 이 삶의 질과 돌봄 방식의 상관관계. 국제학술지 저널 어브 에이징 스터디즈에 실린 2022년 연구는 재택 돌봄을 받는 노인들이 요양원 입소,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27%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울증 발생률은 요양원 거주자의 34%에서 나타난 반면 재택 돌봄 그룹은 18%로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거 형태에 참여한 노인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강화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5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함께 사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독거노인에 비해 30% 낮았다고 합니다. 3. 의료비 절감 효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1인당 약 1,200만 원 수준이지만 재택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약 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고령자의 경우 정기 방문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면 입원 횟수를 25%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원하는 존엄을 지키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실버타운 커뮤니티 케어 센터의 확산. 한국고령사회연구소에서 2024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실버타운 입주 대기자는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평균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섰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삶의 활력이 생겼다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의료적 돌봄보다 취미 교류 문화 활동이 결합될 때 삶의 질이 월등히 향상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5.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 흡연 비만 고혈압 만큼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고립된 노인은 사망 위험률이 29%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공동주거, 커뮤니티 센터, 재택 돌봄을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6. 노후 세대의 가치관 변화.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소극적 이유로 요양원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적극적 이유로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이 변화는 사회학적으로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흐름으로 불립니다.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기차게 사는 노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와 통계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요양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계신다. 재택 돌봄, 공동주거, 실버타운, 커뮤니티 센터는 삶의 질과 건강, 의료비 절감까지 연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존엄과 주체성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와 통계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요양원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4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버타운으로 간 아버지, 삶이 다시 열리다. 경기도에 사는 이정호 씨의 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간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고 체중도 빠지고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을 고려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갇혀있는 것 싫다.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러던 중 아버지가 선택한 건 실버타운 입주였습니다. 입주 첫날, 이웃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며 맞이해 주었고, 그날 저녁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고 매주 그림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전에는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오늘은 바빠. 친구들이 기다려라며 아침마다 활기차게 나서십니다. 가족들은 놀라울 만큼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공동주거에서 찾은 제2의 가족.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대 김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다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딸은 외국에 있고 아들은 지방에 있어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노인 공동주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3명이 함께 살게 된 것이죠. 방은 각자 쓰되 부엌과 거실은 같이 사용했습니다. 첫날 저녁 함께 저녁상을 차리며 김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이후로 매일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 시장에도 같이 가며 서로 아플 때는 옆방에서 달려와 챙겨주는 살.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웃을 줄 몰랐어요. 여기서는 외롭지 않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3집에서 누리는 돌봄, 존엄을 지킨 어머니. 부산에 사는 박성호 씨의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 입소를 권유받았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죽고 싶다. 내 방, 내 창가, 내 화분 이게 다 내 삶이야. 가족은 결국 재택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주 3회 간호사가 방문해 혈압을 측정하고 물리치료사가 스트레칭을 도와드렸습니다. 응급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혹시 쓰러지셔도 즉시 연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해하신 건 집에 있던 난초와 손주들의 사진들, 익숙한 커튼과 냄비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안정감을 느끼며 여기가 나의 세상이라고 웃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을 자신이 선택한 공간에서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 선택이 어머니께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서 인생 2막을 연 부부. 대전의 윤종수 최미숙 부부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부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남편은 고혈압과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둘은 우울감에 시달리며 요양원을 고려했지만 대신 동네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침마다 건강체조 수업이 열렸고 오후에는 합창단 활동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작은 텃밭을 가꿨습니다. 부부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오고 나서 병보다 웃음이 먼저 생겼어요. 이제는 아프다는 말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게 더 많아요. 센터는 단순히 건강을 지켜준 곳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돌려준 곳이 되었습니다. 이 4가지 사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건 부모님들이 요양원을 거부한 것이 단순한 반항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김 씨는 공동주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으며 박 씨의 어머니는 재택 돌봄으로 존엄을 지켰고 윤 부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즉,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의미와 존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들이 왜 요양원을 피하고 어떤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계신지 살펴봤습니다. 실버타운, 공동주거, 재택 돌봄, 커뮤니티 케어 센터. 이 4가지 대안은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부모님의 간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세대가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입니다. 부모님의 오늘은 곧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일 돌봄이 아닌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노후를 논할 때 누가 돌봐드릴까? 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누군가의 보살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내 삶을 내가 주도할 권리입니다. 어디서 살고 싶은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그저 도와주는 장치일 뿐,
중심은 부모님의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이 부모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괜히 불편해하실까봐, 죽음을 떠올리실까봐 망설이지요. 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은 이런 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족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더라.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어머니, 앞으로 어디서 지내고 싶으세요?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사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이 대화가 부모님의 노후를 바꾸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3. 경제적 준비와 제도적 활용. 실버타운, 공동주거, 재택 돌봄, 커뮤니티 센터 모두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제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 요양보험, 재택의료 지원, 지자체 커뮤니티 센터 등은 이미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모르면 놓치지만 조금만 알아보면 부모님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 존엄한 노후는 곧 우리의 미래.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일은 단순히 효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곧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부모님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똑같아. 하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나이 드느냐에 따라 노년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한쪽에서는 요양원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며 기다림으로 노년을 살아가고 다른 쪽에서는 친구와 웃고 배우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오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때 자녀도 죄책감이나 부담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짐이 아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의무로만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장을 함께 열어갈 기회로 볼 것인지. 요양원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으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노후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오늘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일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노년을 맞이할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존엄을 지키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요즘 부모님들이 선택한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시간이 많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도 있을 거라 믿고 기회가 다시 올 거라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을 미루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음으로 미루곤 하지요. 하지만 인생의 진실은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으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짧은 표현 하나조차도 때를 놓치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트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어느 노학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 참 맞는 말이지요. 젊을 땐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아 방황하고 나이 들어서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내일로 미루며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란 오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멘트는 비교는 독이고 감사는 약이다. 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자랍니다. 학교 성적, 친구의 집안, 직장의 연봉,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성공 여부까지. 늘 남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 마음은 쉴 틈 없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아도 끝이 없고 아래를 보아도 끝이 없지요.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 사라지고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반면 감사는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순간에 감사하면 부족이 충만으로 바뀌고 사소한 것도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쉬는 것, 따뜻한 밥 한 끼,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 때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꼭 새겨야 할 멘트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입니다. 세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멘트는 관계는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고 행동으로 우위에 서려 하고 내 입장에서만 옳음을 주장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압니다. 진짜 중요한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양보로 지켜진다는 것을요.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와의 관계는 결국 내가 조금 져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져주었더니 어느 날 그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은 이기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고 져주는 순간 마음은 가까워진다. 입니다. 네 번째로 전하고 싶은 멘트는 건강은 당연하지 않다. 입니다. 우리는 젊을 때 몸이 잘 따라와 주니 건강을 쉽게 생각합니다. 밤새워 일하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를 쌓아도 괜찮을 거라 믿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걸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걸을 수 있을 때 걷고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고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꼭 기억할 멘트는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지 잃고 나면 늦는다. 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멘트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해요라는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짧은 인사, 자식에게 늘 믿는다는 격려. 이런 말은 짧지만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무덤 앞에서야 비로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지만 이미 늦은 말이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멘트는 사랑한다면 오늘 말하라. 입니다. 여섯 번째 멘트는 끝까지 배워라. 멈추면 늙는다. 입니다. 사람은 육체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멈출 때 늙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배움들이 우리 정신을 젊게 하고 뇌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평생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새겨야 할 말은 배우는 한, 당신은 여전히 젊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멘트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가는 것에 집착합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돈을 벌고, 더 빨리 목표를 이루려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결국 잘못된 길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멘트는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바르게 가라. 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며 가슴에 새겨야 할 멘트는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관계는 이기려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 건강은 당연하지 않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다. 끝까지 배워라. 멈추면 늙는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길지만 동시에 짧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감사로, 배움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후회가 아니라 미소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국이나 마트에 갔는데 화려한 포장지와 현란한 광고 문구 속에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고민에 빠진 적 말입니다.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혈관 청소, 이런 문구만 보면 지금 당장 안 먹으면 내 건강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까지 들지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 손에 쥔 캡슐, 알약, 분말들을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정작 먹고 나서 특별히 좋아진 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지어는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암 치료 중에 건강보조식품을 병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심각한 결과를 겪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환자분들이 믿고 먹은 것이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TV 홈쇼핑에서 소개한 건강보조식품을 1년 가까이 드셨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압도 내려가고 당뇨도 잡힌다는 말에 혹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뛰어 있었고 결국 간 이식을 고민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눈빛 속에는 억울함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상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위험한 건 위험하다고 말해야 한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건강을 지켜준다고 팔리지만 실제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주변에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따라하지만 오히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5가지.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삶과 직결된 경고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병원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직접 환자들을 진료하며 내린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며 우리나라 역시 효도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혹은 자식에게 끊임없이 사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성분이 과장되거나 불투명합니다. 표기된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째, 장기간 복용했을 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약물 상호작용이 일어나 예측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환자 곁에서 이런 현실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양심을 걸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연구 논문과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강보조식품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주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좋다라며 먹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 심지어 의사도 먹는다라는 광고 문구로 팔리고 있지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의사라면 절대 입에도 대지 않는 것들, 그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이 5가지 건강보조식품이 왜 위험한지, 어떤 작용으로 우리 몸을 해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 고용량 비타민제 몸에 좋다는 착각의 대표주자.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커다란 알약을 꺼내어 물 한 잔과 함께 꿀꺽 삼키십니다. 비타민C 하루 1000mg, 면역력 강화에 최고. 라는 광고 문구를 철석같이 믿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50대 남성분은 매일 아침 고용량 비타민C를 5알이나 드셨습니다. 하루 총량이 무려 5000mg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장에 돌이 생겼습니다. 극심한 옆구리 통증에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비로소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고용량 비타민은 몸에서 흡수되지 못한 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장에 무리를 주고 일부는 돌로 변합니다. 또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돼 간을 손상시키거나 골다공증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비타민은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약으로 몰아넣는 건 절대 건강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이 녹즙 클로렐라 해독이 아니라 독을 부른다. 간 해독에 좋다. 피를 맑게 한다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녹즙기를 들이고 매일 초록색 즙을 마십니다. 클로렐라 분말을 물에 타먹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녹즙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7배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마시던 녹즙 속 잔류 농약과 클로렐라 성분이 간에 무리를 준 겁니다. 게다가 녹즙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섬유질이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속쓰림, 가스, 설사를 유발하지요. 무엇보다 문제는 균입니다.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즙을 장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증식해 오히려 독소를 마시는 꼴이 됩니다. 해독이라는 말은 사실 과학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간과 신장이 이미 몸의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녹즙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건 근거 없는 착각입니다. 3-오메가-3 고용량 캡슐 혈액을 맑게 한다는 위험한 환상. TV에서 혈관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광고되는 오메가-3 캡슐. 여러분도 한 번쯤 사서 드셔본 경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오메가-3는 적절한 양을 음식에서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고용량으로 농축된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 중 한 분은 심장질환을 예방하려고 오메가-3을 하루에 34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가 너무 잘 안 멎는 겁니다. 결국 수술 시간은 길어지고 회복도 더뎌졌습니다. 오메가-3 고용량은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오메가-3는 알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주 23회 먹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4. 콜라겐, 글루코사민 관절과 피부에 효과 있다고. 요즘은 동안 피부, 관절 건강이라는 말로 콜라겐과 글루코사민 제품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피부를 위해, 어르신들은 무릎 관절을 위해 챙겨 드시지요. 그런데 여기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즉, 피부까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콩, 두부, 달걀을 먹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글루코사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고를 재생한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무릎 통증 완화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그 효과조차 위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을 높이는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한 할아버지는 글루코사민을 2년 가까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 당뇨 조절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꾸준한 근력 운동과 체중 조절이 정답입니다. 5천연 허브라 불리는 다이어트 보조제 가장 위험한 함정. 마지막으로 가장 경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천연 허브 다이어트 제품입니다. 이름만 보면 너무 그럴싸합니다. 녹차 추출물, 가르시니아, 커피빈 추출물. 다 자연에서 온 것 같으니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제가 만난 젊은 여성 환자 한 분은 이 다이어트 보조제를 2달 동안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불면증, 심계항진, 체중은 줄지 않았는데 간 기능 수치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많은 허브 성분은 실제로 카페인이 나간 독성을 가진 화합물을 포함합니다. 천연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가 덜하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전히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뿐입니다. 지름길을 찾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잃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고용량 비타민제, 녹즙과 클로렐라, 오메가-3 고용량 캡슐, 콜라겐과 글루코사민, 천연 허브 다이어트 보조제. 이 5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다라는 과장된 말 뒤에 숨어있는 위험입니다. 제가 환자 곁에서 목격한 진실은 결국 이런 제품들이 우리 몸을 진짜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과 건강을 동시에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의사 혼자만의 경험담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는 5가지 건강보조식품은 전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검증된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1. 고용량 비타민제 필요 이상은 독이 된다. 먼저 비타민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진행한 SELECT 연구 설리니엄 언드 바이터먼 이 캔서 프리벤션 트라이얼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3만 5천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비타민 E와 셀레늄 보충제가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본 연구였지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타민 E를 고용량으로 복용한 그룹은 오히려 전립선암 발생률이 17% 증가했습니다. 또한 핀란드에서 진행된 유명한 연구 ATBC 연구 알파-TOCOPHEROL 베이터-캐로틴 캔서 프리벤션 스터디에서도 흡연자들에게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전구체를 보충했을 때 폐암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항산화 효과로 암 예방이라는 광고와는 정반대로 고용량 비타민이 암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미국 내과학회 지에널즈 어브 인터널 메더선에는 이런 제목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Enough is enough stop wasting money on 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s. 이제 그만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지 말라. 이 논문은 메타 분석을 통해 수십 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 고용량 비타민제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에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녹즙과 클로렐라 해독이라는 말의 허상. 많은 분들이 간 해독이라는 말에 속아 녹즙과 클로렐라를 드시지만 정작 의학적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작용 보고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연구에서는 클로렐라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 중 일부에서 급성 간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례 보고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클로렐라 관련 부작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간독성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녹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식약처 조사에서도 시중 판매되는 일부 녹즙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위생관리가 어려운 생즙 특성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해독은 이미 간과 신장이 담당합니다. 의학 논문 어디에도 녹즙이 간 해독을 돕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녹즙을 과다하게 마시면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고 칼륨 혈증,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3오메가-3 고용량 혈관 청소 불안은 과장. 오메가-3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적정량일 때 얘기지 고용량 보충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8년 미국 심장학회 AH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인에게 오메가-3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권장할 근거는 없다.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일관되지 않으며 과다 섭취 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ORIGIN 트라이얼이라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1만 2천 이상의 당뇨 환자와 심혈관 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메가-3 보충제를 투여했지만 심장마 비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용량 오메가-3 복용 시 심방세동 부정맥의 일종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까지 보고됐습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면서 심장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4콜라겐과 글루코사민 광고는 화려하지만 효과는 미미. 콜라겐의 경우 피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표본이 작거나 연구 디자인이 부실합니다. 실제로 피부 주름이나 탄력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위약 효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론이 많습니다. 글루코사민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데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JM에 실린 대표적 연구에서는 글루코사민을 6개월 동안 투여했을 때 관절 통증 개선 효과가 위약과 유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FDA는 글루코사민을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하며 관절염 치료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상승 가능성이 보고되었고 일부 알레르기 체질에서는 호흡곤란과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5천연 허브 다이어트 보조제 가장 치명적인 위험.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보조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FDA는 이미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천연 허브라 불리는 다이어트 성분들 중 상당수가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특히 녹차 추출물이 GCG 고농축 형태은 일부 연구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약간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간 손상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식품안전청 EFSA는 고농축 녹차 추출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권장량을 제한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분석한 결과 체중 감량 효과는 미미했지만 간독성과 위장장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보조제들이 무서운 이유는 천연이라는 말에 속아 안전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약품보다 더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시중에 풀린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가 주는 공통된 메시지.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고용량 건강보조식품은 효과보다 위험이 크다.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는 안전하고 균형적이지만 알약이나 농축액으로 몰아넣는 건 몸에 해롭다. 천연이라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마케팅에 불과하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의학에서 효과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들의 몸이 실험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함정은 과학보다 광고가 앞서 있다는 것. 저는 지난 30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늘 알록달록한 약병이 들려 있었고 가방 속에는 TV 광고나 지인의 추천으로 사들인 건강보조식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례 1. 고용량 비타민으로 신장 결석이 생긴 50대 직장인. 한 50대 남성 환자분은 늘 바쁘게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건강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침마다 커다란 비타민C 알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 번에 꿀꺽 삼키는 모습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었죠. 의사 선생님, 저는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비타민 덕분이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는 옆구리를 움켜쥔 채 몸을 웅크리며 신음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숨도 못 쉬겠어요. 검사 결과는 신장결석. 더 충격적인 건 그가 매일 섭취하던 고용량 비타민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 몸에 좋으라고 먹은 건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사례 2. 녹즙과 클로렐라로 간이 망가진 주부. 또 다른 사례는 40대 여성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늘 가족 건강을 위해 희생하는 따뜻한 어머니였습니다. TV에서 본 간 해독 광고를 믿고 매일 아침마다 녹즙을 갈아 마셨습니다. 냉장고에는 클로렐라 분말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극심한 피로와 황달 증상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눈 흰자위는 노랗게 변해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80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검사지를 들고 제 앞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내는 술도 못하고 늘 건강식만 챙겨 먹었는데 어떻게 간이 망가질 수 있습니까? 결국 그녀는 수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원할 때 그녀는 흐린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는 건강보조식품 안 믿을 겁니다. 제가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된 기분이에요. 사례 3. 오메가-3로 수술 중 피가 멎지 않았던 환자.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늘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던 분이었습니다. 약국에서 권하는 대로 오메가-3를 하루에 3알씩 몇 년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낭에 돌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잡은 외과 의사가 저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지혈이 잘 안 돼요. 저는 순간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바로 오메가-3 때문이었습니다. 환자의 혈액은 지나치게 묽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맑아진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은 예정 시간보다 2배나 오래 걸렸고 환자는 회복하는데도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이 퇴원할 때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광고에서 혈관 청소부라길래 믿고 먹었는데 제 몸이 이렇게 위험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사례 4. 글루코사민으로 혈당이 악화된 당뇨 환자. 60대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무릎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녀는 절뚝거리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에서 사준 글루코사민을 1년 가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은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혈당이 심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지난번보다 훨씬 악화돼 있었습니다. 제가 결과지를 보여드리자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엄마 무릎 낫게 해주려고 사준 건데 괜히 먹었나 봐요.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례 5. 다이어트 보조제로 간을 잃을 뻔한 젊은 여성. 마지막 사례는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 환자였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며 인터넷에서 천연 허브 다이어트 보조제를 주문해 먹었습니다. 2달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극심한 구토와 황달로 응급실에 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짙은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손목에 꽉 찬 맥박이 떨리듯 뛰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의학적으로는 급성 간부전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예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이어트 보조제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고 옆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집중치료 덕분에 간을 이식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그 후 그녀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을 끊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진실은 이 5가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료실과 병실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병이 생겼습니다. 천연이라 안전할 줄 알았어요. 남들이 다 먹으니까 저도 먹었어요. 이 말들은 제게 가장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은 약통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독은 녹즙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지켜주는 건 알약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는 환자들의 눈물에서 배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달콤한 광고 뒤에는 때때로 병실의 차가운 침대와 눈물이 있다는 것.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배운 한 가지 진실은 건강을 지키는 길은 화려하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병을 멀리하게 하며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빨리, 쉽게, 확실하게라는 말에 끌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려 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보조제, 혹은 부작용이 뻔히 보고된 보조제를 먹으면서도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있다는 위안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강은 그런 달콤한 착각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보조제는 이미 당신의 주방과 일상 속에 있다. 매일의 밥상,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가 진정한 보조제입니다. 비싼 알약이나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소박한 채소한 접시와 따뜻한 대화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립니다. 한번 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 진료실에 찾아온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만 30가지를 드시고 계셨어요. 온갖 캡슐, 분말, 환, 액상까지 매일 식사보다 많은 양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간 수치가 나빠져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은 그 많은 보조제를 챙겨드리느라 늘 피곤했고 할머니는 나는 좋은 걸 다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아픈 거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몸이 원하는 건 단순한 밥상과 휴식이지 수십 가지 약통이 아닙니다. 결국 보조제를 모두 끊고 가벼운 식사와 산책, 충분한 수면으로 생활을 바꾸자 불과 석 달 만에 기력이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진짜 보조제는 일상이라는 사실을요. 건강보조식품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가 확실히 검증된 경우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보조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가 부족한 분이 적정량 보충제를 섭취하는 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분별함과 맹신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습관적으로 먹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남들이 좋다 해서 따라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병원에서 정말 많은 노년 환자들을 보며 느낍니다. 건강을 오래 지킨 분들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움직임, 소박한 즐거움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는 내 몸을 믿는다라는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보조제에 집착하는 분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약통이 줄어들면 불안하고 남들이 권하면 또 사야 할 것 같고 결국 몸도 지갑도 함께 상처를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은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스스로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내보내는 놀라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천천히 걷는 것, 제철 음식으로 밥상을 차리는 것, 밤에는 불을 끄고 푹 자는 것, 마음을 나눌 친구와 웃음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30년 의사 생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자 양심 고백입니다.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하기보다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는데 힘을 써보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